아버지, 대체 이 서류들이 다 뭡니까? 이게 정말 어머니가 버린 짓이라고요? 박성재의 떨리는 손끝에서 종이 뭉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서재를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아들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였지만 박진석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조명만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고 박진석의 눈동자는 마치 심연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아들의 혼란을 잠재우려는 듯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성재야.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고성이라는 여자가 쓴 완벽한 가면극의 관객이었을 뿐이야.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온재단의 비자금 내역, 지은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 그리고 한우진의 간 이식 수술 과정에서 벌어진 끔찍한 불법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박성재의 심장을 찔러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아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로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박성재의 심경을 긁었습니다. 그걸 열어봐라. 내가 왜 수빈이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들어있다. 수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박성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홀린 듯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서 나온 사진들과 녹취록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수빈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악의적인 위생 점검 협박, 수빈 어머니의 병원 기록 유출을 빌미로 한 조작된 문자 메시지들. 크리스마스 이브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이별을 고하던 수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흘리던 눈물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공포와 협박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박성재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수빈이를. 박성재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갈라졌고 쥐고 있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다정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로 믿어왔던 존재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짓밟은 괴물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눈에서 망설임이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때였습니다. 선택해라, 성재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내 손으로 그 여자를 단죄할 거냐. 박성재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는 소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수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만들어낸 서늘한 결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고성이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박진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금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버실 출입 카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카드가 박성재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부자의 공모는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하자. 내가 미끼를 던지는 거야. 고성이는 의심이 많은 여자다. 어설픈 연기로는 안 돼. 내가 나를 배신하고 그녀에게 붙으려는 것처럼 철저하게 속여야 한다. 다음 날 오후 슈올츠 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회색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고성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성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의부사들이 은밀하게 만나자고 한 상황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를 돌자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박성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짐짓 실수인 척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중 맨 위에 놓인 서류에는 가온재단 비자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박성재는 당황한 기색을 연기하며 허둥지둥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매서운 눈빛은 이미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성재의 손끝을 따라 움직이며 서류의 내용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성재야, 그게 무슨 서류니? 가온재단이라니? 고성희가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탐색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황급히 봉투에 구겨 넣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회사 업무 관련된 거예요. 보지 마세요. 나한테 숨길 일이 뭐 있어.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일 있는 거니? 고성희는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박성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요즘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요. 중요한 회의에서도 저를 배제하시고 수빈이 일 이후로 저를 완전히 남처럼 대하세요.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파악한 정보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과 박성재 사이의 균열,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그녀에게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저런, 아버지가 너무하셨네. 내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래, 그 서류는 뭐야? 아버지가 너를 의심해서 맡긴 거야? 아버지가 몰래 관리하시는 비자금 내역 같아요. 이걸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금고에 숨기시려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요. 저까지 버리실까 봐요. 박성재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를 이용하면 박진석의 결정적인 약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재야, 걱정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우린 가족이잖아. 아버지가 널 힘들게 하면 내가 막아줄게. 정말이세요? 어머니만 믿을게요. 박성재가 고개를 들며 보여준 눈빛은 간절함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돌아선 뒤 박성재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미끼를 물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시내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가져올 정보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에게 모든 자산을 동결당하고 쫓겨난 상태였기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재야, 아까 말한 그 증거들 정말 서버실에 있는 게 확실하니? 박성재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확실해요. 아버지 비서실장이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모든 원본 데이터와 증거 파일들을 디지털화해서 본사 서버실 메인 서버에 저장해 뒀대요. 오늘 밤에 보안 업데이트가 있어서 경비가 가장 허술할 거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서버실은 임원급 출입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박성재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슈울츠 그룹의 로고가 박힌 마스터키였습니다. 제 카드예요. 이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아버지가 감시하고 있어서 직접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가서 증거만 확보해 주시면 제가 그걸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을게요. 고성희는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가진 팬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게다가 박성재가 이수빈과의 이별로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고맙다, 성재야. 내가 꼭 바로잡을게. 부탁드려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박성재의 눈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고성이가 카페를 나서는 순간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슈울츠 그룹 본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검은 코트깃을 세우고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박성재가 알려준 대로 경비원들의 순찰 동선은 비어 있었고 그녀는 거침없이 지하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박진석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횡령과 불법 거래가 담긴 영상,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함정을 팠다면 나도 너를 길동무로 데려가겠어. 서버실 앞에 도착한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받은 카드를 리더기에 댔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수많은 서버들이 웅웅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붉고 파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찾으시는 게 여기 있습니까? 고성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성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 고성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박성재가 재빠르게 뒷걸음질치며 서버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설마 그 문이 당신을 위해 열려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까, 어머니? 당신이 쳐둔 덫보다 더 깊은 구덩이가 바로 발밑에 있다는 걸 정말 모르셨던 겁니까? 박성재의 목소리는 지하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서버실의 정적은 그의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났고 철제 문고리를 잡고 있던 고성이의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에 유약하고 다정했던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박진석 회장이 내뱉는 듯한 냉혹함과 소름 끼칠 정도의 침착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비상유도등의 붉은 불빛을 등지고 선 박성재가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표정조차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된 무대 위에서 춤추는 광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성재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니? 문이 잠겼어. 내 카드로 열었잖아. 어서 다시 열어봐. 고성이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박성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천천히 고성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다른 출입 카드가 들려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리더기에 갖다 대는 대신 고성이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두 동강을 내버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부러지는 건조한 파열음이 고성이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박성재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향한 존경이나 애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경멸과 그리고 그 경멸을 넘어서는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빈이에게 했던 짓 기억하십니까? 식당 위생 점검 협박, 어머니 병원 기록 유출 위협. 그 더러운 수법들로 제 여자를 찢어놓고
저한테는 위로하는 척 다가오셨죠.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박성재의 입에서 수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박성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언제나 아버지 박진석의 그늘 아래서 순종적인 아들이었기에 감히 뒷조사를 하거나 박진석과 내통하여 자신을 속일 위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박성재는 그녀가 알던 그 유약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은 사람을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는 촉매제였고 박성재는 그 독을 삼키며 괴물이 되는 법을 아버지 박진석에게서 철저히 학습했던 것입니다. 너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버지가 널 이용하는 거야. 넌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고성희가 악을 쓰며 박성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허공에서 스피커 잡음이 지지직거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뒤로 너무나도 익숙하고 끔찍한 목소리가 서버실을 채웠습니다.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목소리 낮춰 고성희. 내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수년을 함께 산 부부로서 마지막 충고하는데 추한 꼴은 그만 보이는 게 좋지 않겠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박진석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하듯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그 음성은 고성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버실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향해 핏발선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 박진석을 파멸시킬 얼굴 합성 딥페이크 조작 영상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진석, 날 여기서 내보내지 않으면 이 영상이 전송될 거야.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 내 클라우드에 있어. 48시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뿌릴 수 있다고. 고성희는 휴대폰 화면을 카메라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너머의 박진석은 낮은 웃음소리를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아이를 달래는 어른의 허탈한 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 영상 제작업체 대표 5년 전 당신이 3억 원을 입금했던 그 계좌 내역과 그가 당신의 지시로 내 목소리와 얼굴을 합성했다고 자백한 진술서가 이미 검찰에 넘어가 있어.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보험이 이제는 당신을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혐의로 올가매는 밧줄이 되었다는 뜻이야. 고성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깨지며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성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성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박진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하던 그 순간부터 박진석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성재는 바닥에 주저앉은 고성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당신은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게 차라리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과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희는 저항할 힘조차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조여올 때도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는 박성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을 넘어선 기이한 집착과 저주를 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가며 고성희는 박성재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박성재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너가 이긴 것 같지? 아니,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지옥에 간다면 너희들도 다 끌고 갈 거야. 그녀의 마지막 말은 박성재의 가슴에 서늘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고성이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박진석이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다. 내 덕분에 알턴 일을 뺐어. 오늘은 가서 쉬어라. 아버지의 칭찬은 건조했고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를 감옥에 보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 비정함을 물려받아 계모를 팔아넘겼습니다. 박성재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괴물이 되어버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는 수빈의 얼굴만이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세상은 슈울츠 그룹 재벌가 회장 아내의 몰락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고성희의 횡령, 협박, 불법 침입, 그리고 조작 영상 딥페이크 제작 혐의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안 고성희는 퀭한 눈으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의상은 칙칙한 수의로 바뀌었고 잘 정돈되었던 손톱은 거칠게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독사는 머리가 잘려도 문다고 했던가요? 고성희의 머릿속은 복수가 아닌 파괴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가 자신을 파멸시켰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물학적 딸 지은호였습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남자 이지혁. 그것은 신이 그녀에게 내린 마지막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박성재, 너가 내 인생을 망쳤다면 나도 너가 아끼는 것들을 부숴주겠어. 그리고 지은호, 너도 내 딸이라면 이 고통을 나눠 가져야지. 고성희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종이 위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지은호에게. 내 딸아, 너가 나를 증오한다는 거 안다. 하지만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너가 사랑하는 그 남자 이지혁. 그가 너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단다. 심장병.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이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시한부. 너가 행복해하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아니, 너가 나중에 겪을 고통을 미리 알려주는 잡이라고 해두자. 확인해보렴.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는 고성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편지가 지은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지은호의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그 여파는 이지혁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행복이라면 남들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뒤틀린 신보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며칠 뒤 카페 주방에서 원두를 정리하던 지은호는 낯선 변호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건네받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는 편지였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풍겨 나오는 익숙한 향수 냄새에 지은호는 직감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을 괴롭히려는 그녀의 집요함에 치를 떨며 편지를 구겨버리려 했지만 첫 문장에 적힌 이지혁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눈동자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이 심장병, 시한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밝게 웃으며 자신을 배웅해주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끔씩 가슴을 부여잡으며 표정을 찡그리던 모습, 갑작스러운 도쿄 출장이라며 며칠씩 연락이 두절되었던 날들, 가리고 유난히 창백했던 안색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심장병이라는 단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지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고성이가 나를 괴롭히려고 지어낸 거짓말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은 이미 터질 듯이 빨라져 있었고, 손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찾아 이지혁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이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지은호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는 그녀의 손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진 오빠가 입원했던 그 병원, 분명 그곳일 거야. 지은호는 무작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이지혁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지혁 환자요. 이지혁 씨 어디 있나요? 제발요, 급해요. 안내 직원이 당황하며 컴퓨터를 두드렸고, 심장내과 특실 502호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지은호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5층에 도착해 복도를 달리는 그녀의 눈앞에 병실 문을 열고 나오는 이상철과 김다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김다정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호 왔어요. 지혁 선배, 정말이에요? 정말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지은호의 물음에 이상철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우리가 남이에요? 제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지은호의 절규에 이상철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이가 너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 했어. 널 너무 사랑해서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혼자 아파하고 혼자 죽어가는 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지은호는 소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보다 더 큰 것은 이지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이상철은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 봐라. 지금 지혁이에게 필요한 건 의사도 약도 아니야. 바로 너다. 지은호는 눈물을 닦아내며 병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전자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수많은 링거줄을 매단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를 본 그의 눈동자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이지혁의 마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바보야, 진짜 바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어? 죽을 때까지 나만 모르게 하려고 했냐고. 지은호는 이지혁의 가슴을 주먹으로 약하게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힘든 짐 지우기 싫었어. 그냥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었어. 선배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선배 없이 남겨진 내가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이기적인 거야. 지은호의 말에 이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그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은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살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요. 나랑 같이 싸워요. 이제 혼자 아프지 마요. 내가 옆에 있을게. 선배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내가 숨이 되어줄게.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이지혁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삶에 대한 의지와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살게. 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볼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어둠을 견디고 다시 떠오를 태양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유치장에 홀로 남은 고성이는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 가서 실컷 울고 불고 해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 뼈저리게 느껴봐. 하지만 고성이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기가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한 절실함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악은 언제나 파괴를 꿈꾸지만 때로는 그 파괴의 잔해 속에서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고성이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진석의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고성이는 제거되었고 그룹 내의 위협 요소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박성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수빈이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박성재의 말에 박진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감정은 사치다. 이번 일로 배웠길 바란다. 아니요, 아버지. 제가 배운 건 다릅니다.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하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박진석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아들의 반항이 거슬리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무서운 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박진석은 위스키 잔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 시작이군. 어둠 속에서 그의 미소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흉터를 안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권력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엇갈린 욕망들이 만들어낼 또 다른 비극과 희극이 이 도시의 밤을 더욱 화려하고도 쓸쓸하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고성희의 몰락과 이지혁의 비밀이 드러나며 인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강렬하게 흔들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지혁의 수술과 박성재의 홀로서기,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박진석의 야망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